화상의 원조, 삼상의 기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그 첫 시간 끝나고 나면은 남은 시간 짧게 한 30분에서 30분 가까이 중국 부자들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중국 8대 역사상 그 8대 부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이 뽑은 8명의 갑부들 이야기를 했었고 그 가운데는 이제 상인들보다는 정치가들도 많았기 때문에 재미로 뽑아본 것이고 오늘부터는 사마천 사기에 주로 나오는 부자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의 경제력이 조만간 미국을 이제 앞지를 걸로 보입니다. GDP가 뭐 세계 2위로 올라선 지는 꽤 됐고요. GDP가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건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되게 빠르면은 한 10여 년 정도면은 미국을 초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견해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0년 정도 전후면은 모든 방면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치까지 다양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데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중국 상인들이죠. 그게 이제 화교 상인들이고 여기 영광도 보면은 영광이 한참 그 인구가 많았을 때 60년대에 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로 24만 명까지 제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무려 60년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100만쯤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여기 읍내에 극장도 있었고요. 그죠? 그 세대들 아니신가? 화교 학교도 있었어요. 예, 네, 화교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끔 와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저보다 영광을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국성 가고 영안반점 형제들이 다 중국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을 화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교 가운데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 대부분 다 상업에 종사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상이라고 부릅니다. 화교 상인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삼상의 기원, 이게 상자가 들어가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인, 그 다음 상업, 상품, 요거를 삼상이라고 해요. 그죠? 왜 상자를 썼을까? 그죠? 예, 이게 왜 상인 얘기할 때 그 상자를 썼을까? 그게 뭐 장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교 상인들의 시조, 그 다음에 삼상의 기원 문제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세계 3대 상인 하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유대 상인하고 화교 상인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100% 다 들어갑니다. 베니스 상인을 꼽기도 하고 아라비아 상인을 꼽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인도 상인들을 거론을 합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이 이제 인도 방문을, 국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인도 인구가 13억이에요. 중국 인구가 14억이고, 그리고 중국은 그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인구가 어느 선상에서 이제 정지될 걸로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되면은 정지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인도는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면에 있어서는 중국을 따라잡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전 세계 소비율 3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구매 시장으로는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교 경제 다원화 정책에 따라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외교가 상당히 뜻깊은 방문이 외교가 됐습니다. 인도 상인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 상인들이 전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공식 통계까지 나올 만큼 유대인들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큰손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그죠? 지금 보고 계시는 주커버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노라는 미국의 유명한 상인들과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상인들 못지않게 전 세계 경제를 움직여가는 또 하나의 상인들이 화교 상인입니다. 화상들입니다. 5천만 명 가까이 화교 상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의 경제력을 움직이는 것, 특히 동남아시아 경제력은 화상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화교 상인들의 뿌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상인과 상업과 상품을 삼상이라고 합니다. 상자가 3개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데 상인은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 이름입니다. 중국의 역사 보면은 하상주 또는 하은주라고 하죠. 그죠? 사마천 사기에는 은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본기, 은본기 이렇게 은나라인데 이 은나라의 초기 도읍지가 상이었어요. 상나라 사람들은 여러 차례 도읍을 옮깁니다. 많게는 10차례 이상 옮겼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대개 7차례 내지 8차례 정도 도읍을 옮기는데 초기 도읍지 이름이 상이야. 지명 이름입니다. 상이고 그 도읍지가 좀 전에 나중에 소개하게 될 상구시라고 하는 하남성에 남아있는 상구시가 상나라 초기 도읍지예요. 그런데 이 상나라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상나라가 나중에 주나라한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민이라고 그러죠. 멸망한 사람들은 나라에 남은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하는데 상나라의 유민들이 대부분 다 장사에 종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나라 선조들도 상업에 종사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상인하면은 상나라 사람들이 주로 직업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고 상나라 사람들이 직업이 상업이 됐고 상나라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상품이죠. 잘못된 내용이죠.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합쳐서 삼상이라고 하고 그 삼상의 시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화교 상인들을 화상이라고 하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나라하고 은나라는 같은 뿌리인데 도읍지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은은 제일 마지막 도읍지 이름이 은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은의 남은 마지막 도읍지를 중국 사람들은 은허라고 그러니까 그 터 얘기해요. 은의 터, 은나라의 터를 은허라고 얘기합니다. 하남성 안양시에 은어가 남아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은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각골문이에요. 이 은나라 사람들이 점을 많이 쳤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미신의 나라였고 옛날에는 저게 일상적으로 은나라의 풍속이었어요. 뭐든지 점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을 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친 내용을 이런 짐승뼈다귀에다가 기록을 해요. 칼로 새기거나 글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은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중국 초기 한자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초기 한자죠. 그러니까 은나라의 건국연도가 기원전 1060년이란 말이죠. 16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600년 전에 건국이 됐고 그 전부터 불학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약 4000년 전부터 이런 기록으로 갑골문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원형입니다. 이게.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갑골문에 사용된 한자의 사용제가 문장도 제대로 잘 갖춰져 있고 문법 구조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초기 문자이긴 한데 적어도 이 이전의 문자도 있어야만이 이런 문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갑골문 이전의 문자가 발견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000년에서 6000년 정도의 문자 사용 역사를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골문 역사만 해도 한 4000년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장 구조가 상당한 그 문법을
갖추고 있는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글자 수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 이전의 형태의 문자가 있었을 것이다. 한자의 원형이죠. 그걸 찾아 나가는 게 중국 학자들의 가장 현재 과제 가운데 하나고 신석기 토기 같은 데에서 이제 부호 비슷하게 생긴 또 초기 상형 문자 형태들의 그 문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문장 형태로는 아직까지 나오질 않아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시간 문제, 발굴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상인은 상나라 사람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럼 상나라 잠깐 보면은 상왕조는 기원전 1600년에 건국이 돼가지고 기원전 1046년에 망한 걸로 현재. 그래서 약 5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구시가 상의 초기 도읍이었고 강력은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상나라 지역의 영토였을 걸로 보이고 도읍지는 요 한가운데 하남성 상구시가 상나라 초기 도읍지였습니다. 시경에 보면은 상송편이라고 해서 상나라 노래가 남아 있어요. 시경은 되게 주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춘추 시대 때 만들어진 북방 지역의 노래 가사 모음집입니다. 원래는 시경이 3,000수 가까이가 있었는데 이 3,000수를 공자님이 300수로 줄였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자가 문화 파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 300편 일언이 폐지월 사무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공자님이 명언을 남깁니다. 시 300편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요약하자면은 사악한 마음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경을 3000편의 시경을 300수로 줄여서 지금 남아있는 시경은 대개 300수 정도가 됩니다. 그 시경 가운데 상나라하고 관계되어 있는 상송편이 남아있어서 상나라의 역사, 생활, 문화를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남성 상구시가 상나라의 출발점이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인과 상품과 상업의 기원이 되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화교 상인들의 메카가 됩니다. 그래서 화상지도라고 하는 도읍이라는 뜻이죠. 그죠? 뭐 영어로 얘기하면 굳이 메카가 되겠어요. 화상들의 정신적 성지가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화상문화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이 조성이 돼 있어서 매년 여기에서 화상대회를 엽니다. 전 세계의 화교 상인들이 상구시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대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화상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전 세계의 화상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제안을 했냐 그러면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지금 타계하고 없는 싱가포르 수상이 화상대회를 제안을 했어요.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싱가포르이 독립하게 되는 배경에 보면은 화상들의 화교들이 워낙 드세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어쨌든 간에 동남아시아는 화교 상인들의 영향력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국력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화상들의 영향력과 경제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화상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대회는 세계 화상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고 이걸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도 한상대회라는 것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가 화상문화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하남성 상구시 입구입니다. 이 글자는 상자를 본받았고 위에 새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은 상나라의 토템이 새 토템이에요. 그래서 새 모양으로 하고 글자는 상자 모양이고 삼상의 기원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의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삼상지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상구시에 붙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화상 대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상의 원조는 누구냐? 할아버지는 누구냐? 상나라
불악의 7대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상나라가 정식으로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즉 하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7대조 할아버지 가운데 왕해라고 하는 7대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7대조 수령입니다. 각골문에 고조라고, 상고조 왕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서 나와서 실존 인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왕해라고 하는 인물이 7대 수령으로서 주로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목축을 했어요. 이 양반이 소를 잘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말과 이런 짐승을 기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와 말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운반하는 우차도 발명했다라고 하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운반하는 우차도 제작을 했고, 또 이 야생마도 길을 잘 들였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올 만큼 이게 가축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그 소와 말과 양들을 잘 기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처치곤란이야. 남아도는 이 소 말들을 어떻게 해야 돼?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역에 나섭니다. 교역에 나서는데 자기 부락에서는 이게 남아도니까 자기 부락에서 소화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다른 부락을 찾아갑니다. 유역이라고 하는 부락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역이라고 하는 부락으로 동생 왕항하고 같이 소와 말과 그 다음에 우차를 잔뜩 끌고 뉴욕 지방으로 가서 거래를 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물건으로 이제 바꿔 물물 교환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타지로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게 화교 상인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화교 상인들도 자기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타지로 나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화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해를 화상의 원조로, 시조로 추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역부락으로 가서 유역수령을 면신이라고 하는 유역수령을 만나가지고 교역을 하는데, 이 면신이라는 이 유역부락의 수령이 물건이 탐이 난 겁니다. 자기네들 물건을 안 주고 말하고 소묘 이런 것들을 빼앗을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 왕해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잠자는 틈을 타가지고 왕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말이며 소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앗고 왕을 내쫓아버립니다. 동생을. 여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기본적인 정설이고, 또 다른 전설은 유역의 수령인 면신의 부인이 왕해를 보고는 홀딱 반했대요. 그런데 동생 왕항이 이 면신의 부인한테 눈독을 들인 거야. 자기가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한테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형한테 마음을 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이 형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무튼 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외지로 나가가지고 개혁하기가 힘이 들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강행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화상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아들이 상감이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교역에 나갔는데 소며 말이며 이걸 다 빼앗기고 목숨을 잃고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력을 길러가지고 결국 유역부락을 공격해서 아버지 복수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 복수야 여기까지도 나오네요. 그죠? 복수를 해서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유역부락을 평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들 때문에 왕해는 화교들의 모험 정신, 개척 정신, 그 다음에 교역, 상행 장사가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정신적 지주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의 시주하면은 왕해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상 문화 광장에는 이렇게 왕의 동상이 크게
서 있어가지고 화상 대회를 하게 되면 늘 이 앞에서 화상 대회를 열게 됩니다. 상왕조가 나중에 건립된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상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특히 상나라 사람, 은나라 사람들은 이 미신과 제사가 거의 생활의 일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예를 고조로 추존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아들 상간매와 더불어서 제사를 아주 성대히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상나라 건국 이후로 이 왕예가 실제로 조상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조상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목축업 발전에 큰 공을 세웠고 우차도 발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상인과 화상의 시조로 추앙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화상의 뿌리로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성 상구시가 하남성은 지금 중국에서 인구가 약 1억 가까이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가운데 차지하고 근데 중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그 사통팔달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원래 개혁 개방 이후로 개발 지역이 전부 다 바닷가 지역을 개발했잖아요. 그죠? 예. 연해 지역을 개발했어요. 저 심천대 특구부터 시작해서 상해를 비롯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소주, 항주 이렇게 전부 다 동해안 쪽에 중국으로도 얘기하면 동해안 쪽에 바닷가 쪽을 개발하다 보니까 내륙에 대한 개발이 늦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늦고 지금 현재 이제 하남성은 중국에서 가장 핫한 성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1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발전이 안 돼 있는 곳이죠, 현재. 그러니까 들어가서 생필품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교육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다른 데는 우리보다 잘 사는 동네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물건은 상품은 중국 내에서 점점 갈수록 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몇몇 지역은 아직도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하남성입니다. 근데 교통은 하남성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곳 가운데 하나고 하남성의 성도인 정주라고 하는 곳에서 유럽까지 화물열차가 다닐 만큼 철로, 항공, 그 다음에 도로교통은 현재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진출할 때도 항상 어느 지역이 유망한가라는 부분들을 꼭 보고 진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과 거의 대부분 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전라남도는 절강성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근데 절강성이 제일 잘 사는 곳입니다. 절강성 하면은 절강성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항주예요, 항주. 그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하고 항주가 있다 할 만큼 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절강성 지역에는 전라남도가 별로 교육할 만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이 철강성 쪽에서 도움을 받을 부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절강성을 했냐? 바닥 끼고 있다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규모도 안 맞아요. 절강성은 우리나라만 하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절강성하고 이게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그 자존심만 내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는 중국의 광저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저 광동성의 수도예요. 광주광역시는 인구가 200만 좀 넘죠. 여기는 인구가 1,5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저우는. 그리고 광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가. 광동 하면은 중국이 옛날부터 항구가 있고 홍콩 심천 다 가까이 있어요. 거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가서 뭐 할 거 없어요. 가서 공무원들 그냥 광저우 가가지고 야 하고 높은 건물만 쳐다보고 우리보다 낫네 그러다가 술 한잔 마시고 오는 게 거의 전부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인문 지리적인 공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다가도 무등일본가에다가도 제가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그 중국 광저우는 자매 도시를 파리하고 자매 도시를 맺었는데 파리 전체하고 맺은 게 아니고요. 파리 제7구역인가는 우리로 얘기하면 파리 가운데서도 한 구, 서울시라면 강남구 같은 구하고 자매연을 맺어져 있어요. 그럼 해필은 왜 거기가 구냐? 거기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죠? 예. 그 실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괜히, 여기 광역시라고 저쪽도 큰 도시하고, 그리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이제 여기는 빛광자고 우리는 저쪽은 넓을 광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다릅니다. 발음은 광주 똑같지만. 그러면 빛광자 광주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있어요. 하남성 광주시가 있어요. 네. 인구 300만 명. 딱 맞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개발 중이야. 투자를 엄청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체면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중국과 교류해가지고 어떤 그죠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쪽은 주로 농산물들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져오면 되고 여기 기술들이나 그다음에 공산품들은 그쪽에다가 수출해서 팔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서 온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남에 설마 여기는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지역이 화순이었어요. 화순에 제가 특강을 간 적이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화순을 공부를 조금 하고 갔더니 화순은 설마 있을까 했더니 있어요. 산서성 화순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명들이 한자화가 된 게 이제 통일신라 후기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통합하고 난 다음에 한화 정책을 벌려요. 그러니까 중국과 그 당시는 이제 당나라 정책이죠. 당화 정책을 벌립니다. 그 정책을 벌이게 된 기본적인 배경에는 김춘추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기 전에 김춘추가 나중에 이제 태종이잖아요. 그죠? 태종 무열왕이잖아요. 김춘추가 당나라로 들어가서 당태종을 만나서 밀약을 합니다. 두 사람이. 무슨 밀약을 하냐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면 즉 군사를 보내주게 되면 우리가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당나라식으로 땅 떼주는 건 말고도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관제 개편 관직 이름들을 당나라식으로 바꾸고 옷을 바꿉니다. 당나라 복장으로 옷을 바꿔요. 그리고는 당나라 군대를 빌려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멸망을 시키고 삼국을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땅을 다 차지하겠다고 당나라가 나서는 바람에 다시 나당 전쟁이 벌어져서 당나라를 몰아내고 대개 대동강 이남 쪽으로 신라가 영역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는 어느 시점인가부터 이두를 버리고 한자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8세기 무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명이 다 한자로 바꾸는데 한자로 바꿀 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지명을 전북 전주에다가 지명을 전주라고 쓰는데 전주에 중국감이 있어요. 예. 거기하고 과연 전주가 어디가 뭐가 비슷한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조사를 하고 했을까 아니면은 그냥 무작위라고 했을까. 강원도 가면 오대산이 있잖아요. 중국의 산서성 가면 오대산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맞춰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화순을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전남 화순이 특징인 게 우리 옛날에 저희가 지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전남 화순 하면은 뭐가 있었냐면 탄광이 있었어요. 화순 탄광이. 탄광은 다 북쪽에 그 강원도 그 이북 쪽에 있는 걸로 있는데 여기 남쪽에 화순 탄광이 유명하거든요. 그죠? 지리책에서 나올 만큼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산소성 화순도 탄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연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갖다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 그죠? 지명을 무조건 갖다가 여기는 그냥 니들은 그냥 화순으로 해라, 뭐 니들은 담양으로 해라 이게 아니고, 예. 담양도 있습니다. 중국의 저 호남성에 가면은 담주라고 해서 담양의 이름이 관계되는 그 가운데 장사시라고 하는 시 한쪽 기퉁에 구 이름으로 담양이 있어요. 실제로. 맞춰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그 내력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자기들의 이름하고 중국 지명하고 먼저 맞춰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광주는 빛광자 광주는 하남성에 원래 빛광자를 쓰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미 춘추시대 때. 그러니까 26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 광자를 따서 광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빛광자 광도 그쪽하고 연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연원들을 따져서 장미계란을 새롭게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해는 오늘날 화상들의 메카라고 불리는 상구시, 상나라의 출발점인 상구시가 화상의 메카가 됐고 또 그 출발점에 상나라의 출발점 7대주인 왕해는 화상들의 시조로서 추앙을 받고 있고 중빈제신이라고 해서 신격화되고 있습니다. 중빈제신은 재물의 신이죠. 그죠? 이 제신은 재물의 신인데 중국의 빛나는 재물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빛나는 재물의 신 왕해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역사적 인물이 있으면은 그만큼 그 지역의 풍토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고향인 섬사성 한성시는 영광보다도 규모로 얘기하면 인구는 뭐 55만 명이지만은 규모면으로 따지면 중국에서 인구 55만 명 하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구 2만 명, 3만 명 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군이지만은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학자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해서 그 지역의 풍속과 문화와 모든 게 다 사마천의 정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성시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는 풍추사마라고 합니다. 그 풍속도 사마천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냐 그러면 사마천 고향인 한성에 가면은 바람에서도 사마천 냄새가 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종종 풍추사마는 한성시를 대변하는 네 글자가 됐습니다. 제사 때고 무슨 행사 때마다 늘 걸리는 네 글자가 풍추사마다. 이 상구시는 중빈제신이라고 하는 왕해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고 전 세계 5천만 화상의 화교 상인들의 정신적 지주일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오늘날 중국의 경제력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사람들의 또 다른 여러 시조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시조로서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상업과 상인 관계돼 가지고 신격화된 살아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산 인물들로 신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가장 유명한 사람이 관우죠, 그죠? 관우는 유불도 모두 다 신으로 모십니다. 유교에서도 신으로 모시고 불교에서도 신으로 모시고 도교에서도 신으로 모십니다. 불교에서는 가람신이라고 해가지고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유교에서는 충절의 대명사, 그죠? 이렇게 해서 신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조에 의해 가지고 왕으로 추존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관우신앙이 임진왜란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전파가 됐어요. 왜? 관우가 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나니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 신격화된 한 인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우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관우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동묘라고 해서 동학묘라고 해서 동묘라고 해서 관우사당이 만들어지죠. 지금 서울에 있는 동묘가 관우사당이었어요, 원래. 지금 다시 관우사당으로 다시 이제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이 신앙이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신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속신앙 가운데에서도 가장 영험한 신이 내리는 것은 관우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신앙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내림을 받으면은 관우신 내림 받는 무당이 최고 무당이에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관우사당이 들어섭니다. 조그맣게 동네에도 조그맣게 수호신으로서 동네의 안녕을 비는 거죠, 그죠? 예. 무사 안녕을 비는 신으로서 관우신앙이 전국적으로 퍼져갑니다. 전라도에는 뭐 제일 많았어요. 왜? 피해가 제일 많은 곳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죠? 여기가. 예. 현재 남아있는 관우사당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의 사당이 전라도에 남아 있습니다. 전라도 남원에 남아 있습니다. 남원에 가면은 관왕묘라고 해서 관우사당이 제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남원에 가면은 춘향이만 찾지 마시고요. 거기 가서 관왕묘, 거기 잘 남아 있어요. 가서 꼭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우가 유불도 삼교 모두의 신으로 추앙됐을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들어와가지고 제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번 가서 보시면 호텔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감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관우상 다 조그맣게 규모는 다르지만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다 모셔놨어요. 그게 제신입니다. 제신으로 관우인데 이때 제신은 돈을 벌어다 주는 신이 아니라 재산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신으로서의 관우는 제신이고, 돈을 벌어다 주는 신은 법녀입니다. 법녀.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삼취삼산이라고 합니다. 법녀는 3번 천금을 모아서 3번 모두 자기가 모은 돈을 재산을 다 이웃에 나누어 줬다 해서 3번 삼취, 3번 모으고 삼산, 흩을 산자죠. 그죠? 3번 재산을 모두 다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긴 인물이 법녀입니다. 법녀는 원래 정치가이자 군사가로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사업가로 성공한, 인생 삼모작을 모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화교 상인들은, 화상들은 법녀를 상신 또는 상업의 성인이다 해서 상성으로 추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신은 관우가 아니라 법녀입니다. 법녀입니다. 그래서 상신 또는 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예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빈제신이라고 해서 중국의 빛나는 제물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 관계되어 있는 신격화된 인물들을 소개를 했어요. 자, 2번째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